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2회차로 출제되었던 2018년 4월 28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두 번째 과목 식품 화학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스콜빅 액시드, 여러분이 비타민 C로 잘 알고 있는 아스콜빅 액시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아스콜빅 액시드는 레덕톤유로 취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구조 때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스콜빅 액시드 안에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 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어요. C와 C의 이중결합이 있고, 그 옆에 OH, 이거 무슨 기라고 부르죠? 하이드록실 기가 붙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냐면 이렇게 위에 O와 이중결합을 이루거나 또는 밑에 있는 C가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비타민 C에 들어있는 이런 구조를 네 가지 보기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N-다이올이라는 형태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는 뭘 가지고 있어요? 환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환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환원시키고 자기는 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즉 비타민 C는 항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정답은 1번 비타민 C에 들어있는 구조는 N-다이올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여러가지 물질의 공통적인 맛을 물어보고 있어요. 알칼로이드는 어디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담배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휴몰론이라고 나와 있는 건 맥주에서 어떤 맛이 내냐면 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담배도 펴본 사람들만 알겠지만 약간 쓴맛이 있죠. 나린지는 어디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플라보노이드에 들어있는 쓴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자, 그럼 공통적인 맛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단맛 아니고요, 떫은 맛 아니고, 알칼리 맛 아니고,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쓴맛이 되겠습니다. 알칼로이드는 담배에 있는 성분, 휴물로는 맥주에서 쓴맛을 내는 물질, 나린지는 플라보노이드에서 쓴맛을 내는 성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보면 대두 단백질, 콩으로 만들어주는 대두 단백질 중에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억제하여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어렵게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백질을 고르래요. 1번에 나와 있는 알부민은 단백질이니까 후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밀로오즈는 단백질 아니죠. 다당류고요. 락토오즈도 단백질 아닙니다. 이당류예요. 2번하고 3번은 아니네요. 프롤라민은 단백질이 맞죠. 곡류의 단순 단백질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 답일 텐데 1번에 나와 있는 알부민은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계란의 흰자에 많이 들어있는, 또는 콩에도 들어있는 이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보기에 나와 있듯이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알부민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알부민이 그대로 있는 형태가 아니고 분해되는 형태로 우리가 가열을 해서 조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트립신의 작용을 억제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작용을 하는 단백질 알부민의 작용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보시면 꽃이나 과일에 있어서 청색, 정색, 자색의 수용성 색소를 총칭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클로로필은 뭐죠? 엽록소. 무슨 색을 나타내게 하나요? 식물에 있어서 녹색을 나타내게 하는 색소죠. 1번은 아닐 거예요. 2번 카르테노이트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거. 어떤 색을 나타내죠? 황색이나 또는 홍색, 빨간색을 나타내게 하는 색소 카르테노이드. 3번에 나온 안토잔틴 아니겠고요. 정답은 4번에 나온 안토시아닌입니다. 이게 어떤 식품을 생각하면 좋아요? 블루베리 생각하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뭐가 많이 들어있죠?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죠. 어떤 색을 나타내요? 청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의 안토시아닌이 되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이 꽃이나 과일에서 청색이나 정색, 자색의
색소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회분 분석에 있어서 전처리가 필요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회분 분석은 뭐죠? 유기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안에 있는 유기물의 성질, 성분을 조사하는 걸 회분 분석이라고 하죠. 이 회분 분석을 하는 데 있어 만약에 물이 너무 많으면, 수분이 너무 많으면 완전히 태워서 그 성분을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액상식품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건조를 시키는 게 좋겠죠.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당류의 경우에는 회화할 때, 고온에서 회화할 때 팽창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처리 필요합니다. 또한 4번에 나와 있는 유지류의 경우에도 기름기를 미리 제거해 주는 게 추후에 회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곡류입니다. 곡류의 경우에 따로 전처리가 필요 없이 회분 분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곡류 외에도 두류의 경우에는 전처리가 필요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곡류와 두류의 경우엔 회분 분석에 있어 전처리가 따로 필요 없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글루테린에 해당하지 않는 단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단백질이 종류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1번에 나와 있는 오리제닌의 경우에 어디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죠? 쌀에 들어있는 글루테린에 포함되는 단백질입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글루텐인 경우에는 소맥분이라고 부르는 소맥분에 들어있는 글루테린에 속하는 단백질이고요. 3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복수 정답 처리가 되었네요.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3번에 나와 있는 홀데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프롤라민에 들어가는 밑에 나와 있는 프롤라민에 들어가는 단백질에 속하고 4번에 나와 있는 제인 역시 프롤라민에 속하는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강한 빛을 비추었을 때 콜로이드 입자가 가시광선을 산란시켜서 빛의 통로가 보이는 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콜로이드 입자는 뭐죠? 콜로이드 입자는 액체나 기체 속에 입자가 잘 분산되어 있는 걸 우리 콜로이드 입자라고 합니다. 이런 콜로이드 입자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반투성을 가지고 있죠. 반투성은 뭐죠? 우리 반투과성 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질은 투과할 수 있고 어떤 물질은 투과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왜? 작은 물질과 보다 큰 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두 번째로 브라운 운동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운동은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이 랜덤하게 이동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과는 관계가 없고 흡착은 뭐예요? 이런 입자들이 서로 붙으려는 성질을 흡착이라고 하겠죠. 정답은 3번에 있는 틴달 현상인데 틴달 현상이 보기에 나와 있듯이 어떤 빛을 비추었을 때 콜로이드 입자가 어때요? 이 빛을 산란을 시킵니다. 따라서 빛의 통로가 보이는 성질을 우리는 틴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이 외에 콜로이드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반투성, 브라운 운동, 흡착 성질도 각각 어떤 뜻인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관능 검사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능 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종합적 차이 검사는 어떤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맛은 어떤지, 향은 어떤지, 색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A와 B의 관능적인 성질을 비교하는 걸 종합적 차이 검사라고 하고요. 특성 차이 검사는 이 중에서 하나의 특성, 예를 들어 맛을 놓고 비교했을 때 A와 B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향을 놓고 비교했을 때 A와 B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A와 B는 아니겠죠. A와 B와 C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을 특성 차이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 차이 검사에는 밑에 나와 있듯이 단순 차이 검사가 있고요. 1, 2점 검사, 3점 검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겠어요? 정답은 3점 검사가 되겠고 여기에 단순 차이 검사나 1, 2점 검사가 나와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성 차이 검사에는 어떤 게 있어요? 2점 비교 검사나 순위법, 평점법, 그리고
자시료 비교 검사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3점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블루 밸류, 청색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색 값은 아밀로즈나 아밀로펙틴의 상대적인 양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밀로즈가 아밀로펙틴보다는 청색 값이 더 높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아밀로펙틴의 베타 아밀레이즈 같네요. 베타 아밀레이즈라는 효소를 반응시킨대요. 베타 아밀레이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아밀로즈나 아밀로펙틴에 있어서 비환원성 말단부터 마이토즈 단위로, 2개 단위로 끊어주는 게 베타 아밀레이즈의 역할이죠. 이 베타 아밀레이즈로 반응을 시키면 아밀로펙틴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가 되겠죠. 분해되면 청색 값이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만약 이게 아밀로펙틴이 아니고 아밀로즈여도 정답은 같을 거예요. 아밀로즈여도 베타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마이토즈 단위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청색 값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의 물리적 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유지, 기름은 물보다 가볍죠. 비중이 가볍다는 건 밀도가 낮다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기름이 물 위에 뜹니다. 맞는 설명. 유지는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냐 또는 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냐, 아니면 지방산의 길이가 짧냐 아니면 기냐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지방산 사슬의 길이가 짧을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달라지게 되죠. 맞는 설명이고, 유지를 가열할 때 유지 표면에서 푸른 연기가 발생할 때의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설명. 자, 발연점 플러스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게 어떤 게 있어요? 인화점과 또 연소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연소점은 어떨 때의 온도를 의미해요? 불이 붙어서 지속될 때입니다. 4번에 불꽃에 의하여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죠. 연소점은 뭐예요? 불이 붙어서 지속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지의 물리적 성질과 관련해서 발연점, 인화점, 연소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식품의 조직감, 텍스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텍스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래프가 하나 있었죠?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텍스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씹을 때의 성질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그래프는 두 번째 씹을 때 성질을 의미합니다. 먼저 경도, 견고성이라고 하는 건 식품을 일정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가 맞습니다. 물질이 부서지는데 드는 힘은 응집성? 아니겠죠. 어떤 성질이겠어요? 부서짐성이 되겠죠. 점성은 흐름에 대한 저항의 크기입니다. 어떤 식품이 잘 흐르는지, 끈적끈적하면 잘 흐르지 않겠죠. 아니면 우유처럼 끈적끈적하지 않으면 잘 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점성은 흐름에 대한 저항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점착성이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 표면에 다른 물질이 붙어 있을 때, 식품이 다른 물질에 붙어 있을 때 떼어내는 데 필요한 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물질이 부서지는 데 필요한 힘은 부서짐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비타민 B2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성분 중 하나죠. 비타민 B2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리보플라빈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보플라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산성이나 중성 용액에서 광분해 시키게 되면 어떤 물질이 형성되냐면 루미크롬이라는 물질이 형성되고요. 알칼리, 약 염기성에서 광분해 시키게 되면 루미플라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성질을 잘 기억하시면 정답을 어렵지 않게 고를 거예요. 비타민 B2를 알칼리에서 광분해 시킬 때 생기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루미크롬은 뭐라 그랬죠? 산성이나 중성에서 광분해 시킬 때 생기는 물질이었죠. 정답은 1번 루미플라빈이 비타민 B2를 알칼리에서 광분해 시킬 때 생기는 물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계산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30%의 수분과 30%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될 게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식은 뭐죠? 기본적으로 P0분의 P였습니다. P0는 뭐였어요?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P는 식품의 수증기압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음과 같이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N1 플러스 N2 이거는 용질의 몰수고요. 이거 분의 N1 용매의 몰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N1과 들어가는 물질의 모든 몰수를 합친 거 분의 우리가 녹이는 물질, 여기서 녹이는 건 뭐죠? 수분의 몰수의 비로 수분 활성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개념에 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우선 수분과 설탕의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겠죠. 분자량을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주어주지는 않았네요. 화학식을 통해서 분자량을 추측하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수분 H2O의 분자량은 몇이죠? 18이죠. 설탕 이거 계산해주면 될 텐데 C는 12, H1 그리고 O는 16 임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수분은 18, 설탕은 342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는 게 아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30%의 수분과 30%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 아까 있던 문제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N1 플러스 N2분의 N1이래요. N1은 물에 대한 값이 되겠죠. 자, N1은 물에 대한 값, N2는 설탕에 대한 값이에요. N1부터 구해보시면 N1은 지금 30%의 수분을 분자량 18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30 나누기 18이 될 거고 N1은 몇이라고요? 30 나누기 18. N2는 마찬가지로 30%래요. 30 나누기 뭘로 나눠줘야겠어요? 342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30분의 18 더하기 30분의 18분의 30 더하기 342분의 30 나누기 18분의 30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18분의 30 더하기 342분의 30분의 18분의 30을 구해 주시면 이 중에서 정답은 2번 약 0.9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자체를 외우기보다 문제를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40%의 수분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얘가 20%의 설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 푸는 방법, 어떻게 푸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결합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품 안에 있는 물은 크게 자유수와 그리고 결합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결합수는 뭐고 자유수는 뭐였죠? 결합수는 식품 안에 있는 성분이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과 잘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었어요. 자, 이런 수분이 있고 이렇게 다 영양성분들과 결합을 하고 나면 자유롭게 떠다니는 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유수였어요. 이 결합수와 자유수는 서로 성질이 좀 달랐는데 미생물 번식에 이용하는 건 뭐였죠? 자유수였습니다. 미생물은 자유수를 이용해서 번식을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맞는 설명. 결합수는 미생물 번식에 이용하기 어렵겠죠. 1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였을 때 바로 제거되는 건 자유수, 잘 제거되지 않는 건 결합수 맞는 설명. 0도씨에서 얼지 않는 건 결합수.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점이 더 낮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식품 유용 성분을 녹이는 용매의 구시를 하는 건 자유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합수는 이런 용매의 구시, 용매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류, 물고기가 변질되었을 때 생성되는
불쾌치를 유발하는 물질이 아닌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쾌치. 물고기가 오랫동안 보관되고 변질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냄새가 나요. 특히 어떤 냄새가 많이 나요? 비린내가 많이 나죠. 이 비린내를 유발하는 물질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비린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죠? 1번에 나와 있는 트리메틸아민이죠. TMH, 트리메틸아민 이라고 하는 물질이 트리메틸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가장 대표적인 불쾌치, 비린내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피페리딘. 이것도 비린내를 유발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2번에 나와 있는 카다베린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류에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쾌치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답은 4번 옥사졸린이 되겠습니다. 옥사졸린이 어류에서 생성되는 불쾌치 유발 물질과 관련이 없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점탄성, 비스코, 엘라스티시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베젠베르크 효과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젠베르크 효과는 어떤 특성을 의미했죠? 베젠베르크 효과는 뭘 기억했으면 좋았어요? 연유를 기억했으면 좋았습니다. 연유가 젓가락에 따라서 올라가는 성질이 베젠베르크 효과였어요.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 예사성이란 건 뭐였죠? 예사성은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젓가락을 넣어서 강하게 섞어줄 때 실처럼 따라 올라가는 성질이 예사성이었습니다. 맞는 설명. 신장성을 측정하는 기구는 뭐였죠? 영어가 extension, 이게 신장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파리노그래프, 이거는 뭐를 측정하는 기기였죠? 4번에 나와 있는 경점성을 측정하는 기기였습니다. 서로 설명이 바뀌었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사성이라고 하는 건 청국장처럼 점성이 있는 식품에 젓가락을 넣어서 강하게 교반할 경우에 실처럼 따라 올라가는 성질을 의미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폴피린 링 구조 안에 마그네슘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색소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미오글로빈도 어떤 이온을 함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헤모글로빈도 어떤 금속 이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죠? 철이 있었습니다. 철을 함유하고 있는 게 미오글로빈하고 헤모글로빈이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러면 마그네슘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건 뭐였죠?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클로로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엽록소입니다. 엽록소가 마그네슘 이온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하고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쌀을 도정할 때 비율이 높아지는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쌀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쌀 구조, 쌀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뭐였죠? 배유였습니다. 배젖이라고 부르는 배유. 이 안에는 어떤 성분이 많았어요? 전분 성분이 여기 많이 있었어요. 그 바깥쪽에는 어떤 층이 있었어요? 호분층이 있었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종피가 있었고, 더 바깥쪽으로는 뭐가 있었죠? 과피와 그리고 왕겨가 있었습니다. 자, 도정한다는 건 뭐예요? 바깥쪽부터 잘 깎아내는 걸 의미하죠. 깎아냄에 따라서 어떤 비율이 높아져요? 전체 비율 중에 바깥쪽에 있는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게 도정이죠. 자, 이렇게 도정하다 보면 배유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원래는 예를 들어 한 80%였다면 더 높아져서 90%나 95%를 차지할 거예요. 그럼 배유에 많이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전분 성분입니다. 쌀을 도정하면서 비율이 높아지는 성분은 4개 중에 전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비뉴턴 유체의 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체의 성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뉴턴의 성질을 갖고 있는 유체와 비뉴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유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물성학에서 살펴보면은 시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서 서로 그래프가 비례하면은 뉴토니언 성질,
비례하지 않으면 비뉴토니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식품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식품으로 생각을 하면 점성이 강한 친구들, 끈적끈적한 애들은 뉴토니언 성질 아니고요, 비뉴턴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점성이 좀 약하고 끈적끈적하지 않은 물이나 또는 우리 일반적인 용액 같은 경우엔 뉴토니언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식품을 고를 땐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 뭐의 관점에서? 점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하고 비슷한 점성을 가지고 있는 애, 포도당 용액, 점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소금 용액도 점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점성이 강한 애, 조금 찐득찐득한 애는 뭐예요? 3번에 나와 있는 전분 용액입니다. 전분 용액이 뉴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넌 뉴토니언, 비뉴턴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전분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지는 오랫동안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산화됩니다. 이를 유지의 산패라고 부르고, 이 유지의 산패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어떤 방법이 있었죠? 과산화 물값이 있었고요. 또 산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유지 산패를 측정하는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TBA 값, 말론알데하이드의 양을 측정하는 TBA 값이 있었고, 또 이렇게 유지 산패가 되다 보면 총 칼보닐 화합물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칼보닐 화합물의 양을 측정해서 유지 산패의 양을 알 수 있어요. 3번에 나와 있는 비누화 값의 경우엔 어떤 값을 확인할 수 있냐면 지방산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방산의 길이에 따라서 지방산의 길이가 짧으면 저급 지방산이라고 했고요. 지방산의 길이, 탄소의 개수가 많으면 고급 지방산이라고 그랬어요. 비누화 값은 이렇게 지방산의 특성, 저급 지방산이냐 고급 지방산이냐, 지방산에서 탄소의 개수가 많냐 적냐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유지의 산패의 측정 방법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3번 비누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2018년 2회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좀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